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거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며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정부 여당의 수사 외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등과 관련한 대규모 도심 집회에 대해 국론 분열로 보지 않고 검찰개혁은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셀프 감찰 권한을 법무부가 걷어들이라고 권고했고, 검찰은 심야 조사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을 담당하는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지만 열차 운행에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도 노조가 2016년 이후 3년여 만에 파업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코레일이 교통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의심스럽게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를 비롯해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결렬되자 북한이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하며 올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북미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콩에서 복면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위 참가자 2명이 처음 기소됐습니다. 지하철역이 폐쇄돼 도심 기능이 마비되고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장 뜨거웠던 정치 현장은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여야는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둘러싸고 거침없는 설전, 양보 없는 대결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와 과잉 수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족 사기단이라는 표현을 써 여당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장관 호칭을 두고 여야가 초반부터 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가윤 의원이 조 장관을 가족 사기단 수괴라며 거칠게 표현하자 여당에서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이 임명하고, 장관을 비난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표현은 좀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모욕적이고요. 여당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검찰권의 과잉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십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도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낙마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수사 압력이 지나치다며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눈치 살피지 마시고 증거와 진실을 쫓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수석이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대부분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사모펀드 문제입니다. 여당은 검찰이 조 장관 일가 관련 피의 사실을 지속해서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은 과거 국정농단 수사 때와는 다른 잣대로 여당이 검찰을 압박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계속 검찰 관계자다 하면서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것, 저 요건에 비춰봤을 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피의 사실 공표를 이렇게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나서가지고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마라라고 막 지금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명백하게 수사 외압이고 수사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상적인 공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수사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비교적 수사 초기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최초에 제기되는 시점부터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검사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각서를 받았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오는 1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그대로 재현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시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간 건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야는 말싸움 강도만 높여가고 있습니다. 검찰청 앞 촛불 집회를 두고 여당은 시민혁명이라고 지칭했지만 보수 야당은 친문 세력의 검찰 수사 방해로 규정했습니다. 엇갈린 시선 속에 의회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 집회는 촛불 시민혁명의 완벽한 부활이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껏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람을 동원하지 않았고 욕설과 폭력, 쓰레기가 없었다며 조국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개천절 광화문 집회도 깎아내렸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한 광화문 촛불 집회를 연상시키는 규모와 시민의식이 반면 자유한국당은 친문 세력의 관제 시위였다며 검찰을 겁박하고 정당한 수사를 하는 검사들에 대한 인신공격도 퍼붓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국론 분열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결자 해지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열을 선동하고 진영 대결을 부추기면서 친문의 수장 자리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진 민심에 의장과 당대표들도 이구동성, 정치 실종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쟁의 장이라며 겸상을 거부한 가운데 공허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조직 정권과 패권과 저 코드에 의해서만 완전히 갈리니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서로 발목 잡고 선동하는 지금 막강한 대결 정치를 치닫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다. 매일매일 죄인 심정이라는 문희상 의장은 장외 싸움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자면서 동시에 정치협상회의를 신설해 관련 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가는 대민주주의는 죽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서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속도감 있게 다루는데 일단 뜻을 모았습니다. 쪼개진 광장의 민심을 등에 업은 정치 실종의 시대를 맞아 다양한 해법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야의 대치 전선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찬반 거리 집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출을 국론 분열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린 뒤 첫 청와대 참모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로는 검찰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에는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모두 개혁의 주체로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지난주 지시사항의 연장선에 있는 발언입니다.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보장할 것도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의견 차이를 넘어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 매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해 향후 대규모 집회에 자제를 호소하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찬반 집회를 국론 분열로 보는 시각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평가하고 검찰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조국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쟁적으로 검찰 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개혁위원회는 비위 검사 감찰을 지금처럼 검찰이 아닌 법무부가 맡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 카르텔이란 표현까지 쓰며 국민을 위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무부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개혁 방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검사에 대한 감찰권을 법무부가 대검찰청으로부터 거둬들이란 겁니다. 지금은 검사 비위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먼저 감찰하면 법무부가 심의해 의결합니다. 사실상 2차 감찰이 유명무실해 셀프 감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검찰청의 셀프 감찰을 폐지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법무부의 감찰은 2차 감찰로 나눠져 있었고 사실상 행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혁위는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감찰을 맡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찰 전담팀 구성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업무에서 검사를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위법 수사, 권한남용 행위 등도 감찰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팀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가능성을 열어둬 압박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도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던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조국 장관의 친동생이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둔 오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일단 영장 심사를 내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속전속결 수사를 노리는 검찰의 계획이 계속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웅동학원 비리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장관 동생 조모 씨의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심사를 앞둔 조 씨는 영장 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 씨는 최근 부상으로 허리 디스크 상태가 나빠져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고 영장 심사 날 수술이 잡혀 외출이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단 일정을 미루지 않고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발부된 구인영장을 집행해서 조 씨가 출석하면 신문을 진행하고 불출석할 경우 신문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웅동중학교 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못 받았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조 씨가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웅동학원 측이 변론을 포기하면서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해 위장소송으로 사학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조 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간에서 조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공범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제기 때문에 의혹들을 뭐 억울한 점 있으시면 억울하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사 있으실까요? 조 씨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의 가족 중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그러나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친동생 조 씨도 건강 문제를 앞세우고 국감 일정까지 겹치면서 당초 검찰의 계획과 달리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조국 장관 관련 증인을 부르자는 자유한국당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 증인을 요구하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다른 국감장에선 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업체의 떡볶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문경란 위원장을 저희 민주당에서 증인으로 불러 세우겠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걸림돌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SOK 관련 증인들도 같이 불러 세워서 이의가 없는 증인은 채택을 하고 이의가 있는 사람 채택하지 말자. 그런데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전혀 이 맞바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국감 첫날부터 집단 퇴장 사태까지 빚었던 문채위 국감이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 증인을 부르자는 한국당에 맞서 민주당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 증인도 부르자며 충돌한 겁니다. 여야 간사들이 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감은 1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3당 간사가 누차에 만나서 조정했지만 서로 양극단이 너무나 싸워요. 창피한 줄 아세요? 너무 싸워. 국감 때마다 등장하는 이색 소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는 드론을 잡는 총이 등장했습니다. 와이파이나 GPS 같은 전파 신호를 교란해서 드론을 무력화하는 장비지만 전파 규제로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선 통신을 방해한 자는, 즉 아까 잼머가 공격하는 그 드론을 향해서 이게 쐈을 때 이거를 쏘는 이 사람은 방해한 자가 되어가지고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떡볶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떡볶이 업체 대표가 불매운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을 폈는데 회의장 안에 음식물 반입이 안 되자 떡볶이를 밀봉해 가져왔습니다. 이 국대 떡볶이는 서울대 점에서 지금 퇴출됐어요. 그 병원 노조에서 하도 나가라고 성화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새로 부임한 공정거래위원장님은 품목에다 마진까지 공개하라고 이 성화지. 어떻게 도대체 이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상임위 구분 없이 대부분의 질의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에 집중되면서 정책적인 대안 없이 정쟁만 요란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을 담당하는 운영부문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9호선은 평소에도 지옥철로 악명이 높은데 대체 인력이 투입되면서 출퇴근길 교통대란은 없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전동차를 기다리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 있는 사람들을 전동차가 제 시간에 도착해 실어 나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의 파업 첫날이었지만 퇴근길 풍경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딱히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는 많진 않지만 내일 파업이 좀 더 길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운행률을 85%로 유지하겠다고 한 가운데 부족한 인원을 서울시가 메꾼 겁니다. 선적 능력은 하루 평균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할 정도로 매우 혼잡한 역 중에 하나인데요. 대체 인력이 투입되면서 큰 혼란은 없었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교통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15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여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인력 충원과 호봉제 도입, 현행 민간 위탁 구조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이것은 우리의 선에서 할 수가 없다. 임단협인이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얘기만 하자. 이 얘기만 하면서도 정작 처우 개선 얘기를 하면 서울시와의 협약 관계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당장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위탁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호선 사업 구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도입은 힘들다 이런 입장이고요.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16일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연대 파업도 계획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하면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철도노조가 지난 2016년 이후 3년여 만에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72시간 파업하겠다는 건데요. 국토부와 코레일은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코레일과 임금교섭 결렬로 오는 11일부터 72시간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 당장 이번 주 금요일 출퇴근 시간부터 주말 국철과 철도 이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국방부,
전국 고속버스 운송조합 등과 함께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철도공사 직원과 군인력 300여 명 등이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에 우선 투입됩니다. 코레일은 파업기간 광역전철의 운행률은 88%, 고속열차 81%, 새마을과 무궁화호 60%, 화물열차 37%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버스업계와 지자체도 비상수송 대책에 힘을 보탭니다. 버스업계는 고속버스 탑승률이 56%로 하루 평균 잔여 좌석이 9만 3천 석가량에 이르고 시외버스도 63만 석의 여유가 있는 만큼 상당 부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유 좌석까지 부족하면 예비버스와 전세버스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레일과 연계 운행하는 지하철 1, 3, 4호선의 운행 횟수를 24차례 확대합니다. 시내버스 수요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에는 운행 횟수를 늘립니다. 인천시는 경인선과 수인선 구간에 광역버스를 투입하고 경기도 역시 출퇴근 시간 버스를 집중 배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철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당부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최근 들어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샅샅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마포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자기 예금 6억 원을 들여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사례에 20대가 1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며 돈을 10억 원이나 빌린 일도 발견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한 11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는 건 이러한 수상한 거래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무려 32개 기관이 오는 11일부터 대대적인 합동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빌린 돈이 많거나 현금 위주의 거래와 미성년자 거래, 허위 계약 의심 거래 등입니다. 최근에 과다 차입금을 통한 갭 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조사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실거래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의심 사례들을 추출해서 정부는 8월 이후 거래를 우선 살피되 필요하다면 그 이전 거래도 파헤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에 더해 서대문구까지 8개 구에서 이뤄진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합동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상시 조사 체계로 운영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북한 김명길 협상대표가 협상장을 나온 뒤로 줄곧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탓에 협상이 깨졌다는 북한 김명길 수석대표에게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우리의 핵시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달려 있습니다. 귀국길엔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 수 있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번 협상을 두고 치욕스럽다고도 했는데 7달 만에 처음 만난 협상치고는 지나치게 강경하고 격앙된 반응이란 평가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을 압박해 최대한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협상에 나올 때부터 어느 정도 결렬을 예상하고 나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은 상당히 연출된 부분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미국을 압박하고 다음번에 협상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북한 외무성의 전형적인 협상 전략인 이른바 벼랑 끝 전술입니다. 북한은 이번 스톡홀름 협상 직전에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미국의 협상 의지를 시험했습니다. 모두 미국을 쳐다봤지만 스티븐 비건 대표팀은 결국 협상장에 나왔고 북한의 전략은 먹혔습니다.
문제는 벼랑 끝에서 밀고 당기다 자칫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 북한의 고강도 대미 비난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전격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아직 여지를 뒀다는 점에서 협상 전망이 비관적이진 않지만 고강도 압박에 대한 미국의 반응 역시 향후 협상을 가늠하게 하는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MBM이 실전 배치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 소장은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북한 SLBM의 실전 배치 수준이 완료된 것으로 보느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한 발로는 실전 배치할 수 없고 잠수함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에서는 실전 배치 시기를 상당히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두기도 했습니다. 북미 협상이 결렬되면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경우 북한은 중국과의 6차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수교 70주년을 맞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경축 행사를 가졌습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태영철 부위원장과 중국의 리진준 북한 주재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朝鲜对外文化联络委员会和朝中友好协会6号晚在平壤人民文化宫举行招待会，隆重庆祝朝中建交70周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설도 나왔지만 중국이 국경절 연휴여서 성사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협상이 매우 유동적이었다는 점도 북중 정상회담의 개최를 어렵게 만든 요인입니다. 하지만 정상 간 축전을 교환한 만큼 국경절 연휴 이후 중국이 별도의 경축 행사를 열 수도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해 6월 첫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2년 사이 정상회담을 5번이나 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말 시진핑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더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이후 소원해졌던 북중 관계가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中方愿与朝鲜同志一道发展好中朝关系，将两国70年历久弥坚、金不换的传统友谊继续传承下去。 더구나 이번 북미 실무 협상이 결렬되면서 북중 관계는 더 긴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경우 북한은 중국과의 6차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동해 대화태 어장은 최근 북한과 일본이 서로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온 곳입니다. 이곳에서 북한 어선이 일본 어업 단속선과 충돌해 침몰했습니다. 북측 승선원 60여 명은 전원 구조됐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동해 대화태 어장에서 북한 대형 어선과 일본 수산청 어업 단속선이 충돌했습니다. 충돌 여파로 파손된 북한 어선이 가라앉기 시작하자 승무원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현장에 순시선을 보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북한 어선은 결국 침몰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북측 승선원 60여 명이 전원 구조됐다고 전했습니다. まさに全体の今状況について確認をし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ので 충돌이 일어난 현장은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북서쪽으로 350km 지점. 오징어나 홍게 등 연간 2만 톤 이상의 해산물이 잡혀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곳으로 북한 어선이 자주 조업하는 곳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이라고 주장해왔고 이번에도 이곳에 북한 어선이 들어와 퇴거 조치를 하다 충돌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通常は音声でありますとか、あといわゆる放水時を使った退去警告活動などを実施しています。電光掲示板のようなものを使いまして退去警告中に発生した事案でございます。 하지만 북한은 최근 이 지역이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라고 주장하며 일본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에는 북한 선박이 이 일대에서 일본 단속선과 순시선을 만나자
무전교신을 통해 즉시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북한 선박은 소총으로 무장한 채 일본 단속선에 30m까지 접근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조국 장관 이슈가 거의 모든 국정감사를 뒤덮은 하루였죠. 그 와중에 국감장에 등장한 떡볶이 한 그릇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업자에게 품목과 마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현행법이 부당하다며 이 떡볶이를 들고 온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지금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국대 떡볶이입니다. 자, 그 내용물 한번 보시고요. 이 재료가 몇 가지 정도 되겠습니까? 10개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감이 열리다 보니까 이렇게 톡톡 튀는 소품이나 아이디어가 주목을 받기도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벵갈 고양이와 기업인 백종원 씨가 국감 증인으로 등장해 화제가 됐고요. 또 국회의원이 직접 한복이나 태권도복을 입고 질의를 하면서 독특한 옷차림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국기로서의 단단히 지키고 무장해서 우리 태권도를 영구적으로 발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오늘 제가 도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럼 올해의 국감장의 깜짝 스타는 누가 될까요? 지난주 일명 도가니 검사로 잘 알려진 이문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국감장에서 검찰 수뇌부를 향해 쓴소리를 퍼붓죠. 현직 검사로는 최초로 경찰청 국감에 나온 사례였습니다. 내일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방송인 홍석천 씨가 참고인으로 나와 외식업계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철회됐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감은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자의 생존 전략이 치열하지만 보여주기식 쇼도보다는 심도 있는 질의와 전문적인 대안 제시로 채워진 정책 국감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화성 연쇄 살해는 모두 10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8번째 사건은 과거 모방범죄로 드러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범인은 19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모 씨도 2심 재판에서 고문을 받아 허위 자백을 했다며 결백을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됐던 윤모 씨는 1989년 10월 1심 재판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본인의 자백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되며 사건이 해결되나 싶었는데 윤 씨는 이내 결백을 호소하며 항소를 결정합니다. 경찰의 강압적 수사에 허위 자백을 했다는 게 항소 이유였습니다. 윤 씨는 2심 재판부에 경찰에 연행된 뒤 혹독한 고문 속에 잠을 못 잔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8차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알리바이도 제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윤 씨가 범행 수법을 소상히 진술하는 등 자백에 의심되는 부분이 없고 경찰 가혹 행위에 대한 증거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윤 씨는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돼 19년을 복역했고 지난 2009년에 가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춘재의 자백으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며 윤 씨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그때 당시에도 이씨라고 인동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안 하는 거죠. 그렇거든요. 재수학생들의 막판을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모두가 너무나 많이 맞은 거예요. 9시 반에는 9시 되면 자동적으로 애들이 학교를 안 나가고. 물론 이춘재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하지도 않은 범죄로 허세를 부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8차 사건의 증거물을 찾아 DNA 분석을 의뢰하는 게 확실한 검증법이라고 보고 피해자 가족을 수소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무마를 약속하고 업체 대표에게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입니다. 박석은 기자입니다. 승리 등 연예인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버닝썬 사건 핵심 인물 윤모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난 4일 검찰이 윤 총경을 처음 소환한 지 사흘 만입니다. 윤 총경은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총경에게 지난 6월 승리 술집 단속 정보를 알려준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보강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윤 총경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노건 C&I 전 대표 정모 씨가 윤 총경에게 공짜 주식을 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지난 2016년 횡령 혐의로 정 씨가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를 약속한 뒤 대가로 이 주식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윤 총경이 정 씨로부터 주식 미공개 정보를 건네받아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승리, 유인석 등과의 유착 의혹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와는 영역이 다르다며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추가 주식 거래 의혹이 있어서 계속 저희도 수사하고 있던 차였는데 검찰에서는 뭐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수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경찰도 수사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윤 총경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조국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경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 총경 신병을 확보할 경우 버닝썬 수사 과정 당시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확인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일본 규슈에 상륙할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나라 남쪽 지역은 태풍 직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괌 주변에서 북서진하고 있는 19호 태풍 하기비스의 모습입니다. 북상하며 더 강해져 초속 55m, 시속 198km에 달하는 폭풍을 동반한 올해 최강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거쳐 이번 주말쯤 일본 규슈 남쪽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 동쪽으로 틀어 일본 열도를 강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소 수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진로는 일본 쪽으로 진출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태풍 반경이 워낙 커 남해와 동해, 남해안과 동해안은 태풍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특보가 해상이나 내륙, 섬 지역 등 우리 영토 한 군데라도 내려지면 이 태풍은 영향태풍으로 분류됩니다. 만일 하기비스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 올해 영향태풍은 총 8개로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웁니다. 기상청은 태풍 진로가 유동적인 데다 18호 미타기 할퀴 구간 동해안과 남해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태풍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3주째 이어지면서 돼지고기 소비가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 수입 소고기와 닭고기 판매는 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불어닥친 지 3주째. 정육점에서 돼지고기를 찾는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인체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해도 꺼림칙한 마음은 가시질 않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아무래도 그 돼지열병 때문에 좀 줄었죠. 한 3분의 1 정도 줄었죠. 돼지고기 소비가 급감한 가운데 도매 가격은 발병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공급은 그런대로 유지되는데 판매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매가 역시 대폭 낮아졌지만 소비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전보다 지금 많이 가격을 다운시켜서 팔고 있습니다. 내려서. 아무래도 이제 열병 때문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가격을 많이 낮춰서 인하해서 판매를 하는데도 뭐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삼겹살 가격을 발병 전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판매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수입 소고기와 닭고기, 오리고기 등 돼지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의 판매량은 크게 늘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소비 한파까지 겹치면서 양돈 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이중고죠. 사실 살처분하는데 힘들고 돈가는 돈가대로 떨어져서 뭐 생산원가 수준도 아닌 이게 뭐 폭락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 거고요. 축산업계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할인 행사 등을 준비하며 돼지고기 소비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이라 불리는 1인 자영업자도 앞으로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정수기 점검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산재보험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장이 일하다 다치면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인 자영업자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은 음식점 등 몇 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산재보험 가입이 안 돼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그 벽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보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직구는 9개에 불과하고 중소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의 가입 요건도 매우 엄격합니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였던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도 문을 넓힙니다. 먼저 다단계만 아니면 방문 판매원은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집과 가정에서 정수기를 갈아주는 서비스 직원 등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가정방문 교사는 학습지 교사가 아니더라도 이젠 누구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등도 산재보험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가입업령 개정만으로 실행 가능한 사항인 만큼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확정한 이번 법령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홍콩에서 복면 금지법 반대 시위에 나섰던 10대 청소년과 30대 여성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하철역이 폐쇄돼 도심 기능이 마비되고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 정부가 시위 사태의 확산을 막겠다며 시행한 복면 금지법. 오히려 반발 시위에 불을 지피며 시행 첫날에만 복면을 쓰고 나온 시위대 1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첫 기소자도 나왔습니다. 18살 학생과 38살 여성인데 불법 집회 참여 혐의까지 가중 적용됐습니다. 一嚟本身唔合理啦，同埋佢用呢個緊急法去做，根本就係完全係唔 make sense， 係漠視咗呢個，完全係 bypass 咗立法會嗰啲嘢，咁所以我覺得 지난 주말 동안 격화한 시위로 체포자는 수십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태를 진정시키려던 홍콩 정부 의도와는 달리 후폭풍이 거센 겁니다. 과격 시위 여파로 홍콩 전역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된 뒤 완차이를 비롯한 주요역 대부분은 잠정 폐쇄된 상태입니다. I think MTR has been a big part of the city. It's the most important transportation in the city, so I think it should be open. 대형 쇼핑몰과 상점들은 잇따라 영업을 중지했고 그나마 문을 연 마트도 영업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때문에 생필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사재기까지 벌어진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중국계 은행의 현금 입출 금기도 여러 파손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며 홍콩이 유령 도시처럼 변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복면 금지법은 격분한 시위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반중 정서도 극에 달하면서 홍콩 주둔 중국군이 내건 경고 깃발도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 도심에 있는 중국계 은행 입구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벽면에는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낙서가 빼곡합니다. 홍콩 시위대가 중국계 은행과 점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중국 휴대전화 샤오미 매장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중국 본토인이 소유한 식당을 초토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위대를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홍콩 당국의 복면 금지법 발표. 시위대는 보란듯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정부 구호를 외쳤습니다. 就算你講緊一個學生咩人都好，你有流血事件，你都唔會話去心痛或者去慰問下，係嘛？我哋做人父母嘅，其實見到啲學生咁樣走出嚟發聲啫。 홍콩에 주둔 중인 중국군과의 대립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중국군 건물벽에 레이저 불빛을 비추며 항의의 뜻을 나타내자 한 중국군 병사가 지붕 위로 올라가 경고 깃발을 들었습니다. 깃발에는 중국어와 영어로 시위대가 법을 위반하고 있고 기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혔는데 중국군이 홍콩 시위대에 경고 깃발을 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군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평화적 해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모비스는 어디 있을까요? 자유로운 이동 속에 길 위의 소통 가운데 친환경 세상 안에 있죠. 모빌리티 기술로 미래를 연결합니다. 내일의 모빌리티, 그 중심에 현대모비스.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의 중진마저 트럼프 대통령 공격에 가세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의혹 내부 고발자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의혹을 제기한 정보당국 내부 고발자 대리인 앤드루 바카즈가 현지 시간 6일 올린 트위터입니다. 이 트위터에는 자신의 회사가 정보기관 감찰실에서 이뤄진 지난 8월 12일에 우크라이나 의혹 폭로와 관련해 여러 내부 고발자를 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공동 대리인 마크 자이드 변호사도 두 번째 내부자를 대리하고 있다고 확인했는데 이 고발자가 최초 내부 고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직접적 정보를 갖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내용에 따라 민주당 탄핵 공세로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가 타격이 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앞서 공화당 중진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당내 영향력이 큰 밋 롬니 상원의원은 중국과 우크라이나에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사해달라고 한 대통령 요구는 잘못됐고 형편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 did read the transcript. It remains troubling in the extreme. It's deeply troubling.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지지해온 4선의 수전 콜리스 상원의원도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조사하라고 중국의 개입을 요구한 것은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 5개를 연달아 날리며 롬니 의원을 민주당에 놀아나고 있는 바보라고 조롱했습니다. 미국의 탄핵 정국 속에 민심을 반영한 때 아닌 복숭아 디자인 열풍이 불고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탄핵 임피치먼트와 복숭아 피치의 영문 철자가 비슷한 것에 착안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복숭아로 표현한 그림이 삽입된 티셔츠 등 상품들이 쇼핑몰에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제일 중요한 의료인의 의사 부족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의사가 2007년에 3,058명으로 정원이 동결된 이후에 지금 계속 동결돼 있어서 각 분야의 의사의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서 정부가
속전속결로 과감하게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뭐가 감사합니까? 아니, 그런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장관님이 하실 일을 장관님이 하셔야지 제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으면 무슨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들이 지금 뭐라고 걱정하시냐 아십니까? 10년 후에는 대한민국의 생명을 구할 의사가, 수술할 의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것저것 따지고 앉아서 세월 다 보내고 뭐 하시기에 뭐 있습니까? 의사협회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가? 정부가 이거를 갖다가 지금 뭐 수수 방치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의료 강국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의사가 부족한데 어떻게 제약 바이오 산업 강국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 물론 제약 바이오가 강국이 되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의사 제일 중요한 게 의사 아닙니까? 예. 아니 의사가 병 치료만 하는 게 의사입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특히 또 우리 충북에 의과대학 정원이 49명밖에 없습니다. 그 충북의 인구가 160만 명인데 1년에 49명씩 의사 배출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최근 검찰개혁 집회와 조국 반대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세대결 양상을 보이는 대규모 집회를 두고 그간 말을 아끼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둘로 갈라진 광장의 목소리를 융합할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사회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가족들도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정말 틀린 게 아닌가. 계속 검찰 관계자다 하면서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것, 저 요건에 비춰봤을 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이 임명하고 이는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 하는 격 아닌가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네, 문 대통령 서초동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공식 논평을 자제하며 신중한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최근에 연달아서 이제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요. 각기 주장하는 바가 좀 서로 달랐죠.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세대결, 여야 간의 세대결로 표현되기도 했고 또 국론 분열로 얘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의 실종, 즉 대의 정치의 실종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러면 이것을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단순하게 국론 분열이나 어떤 세대결의 어떤 현상으로만 치부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그대로 평가를 하고 이러한 것을 향후에 대의 정치를 복원하면서 절차에 따라서 지금 나눠져 있는 이런 의견들을 어떻게 통합해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국정 최고 운영 통수권자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좀 밝히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양쪽으로 나뉜 목소리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상당히 좀 길게 들어봤는데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찬반으로 나뉜 조국 집회에 대해서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론 분열이다라는 그 목소리는 사실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 양쪽 진영의 그 커다란 그런 그 쇠싸움으로 좀 비화된 그런 시위가 이제 충돌이 되면서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이 나누어서 끝까지 이런 이 세대결로 가서 안 되겠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또 대통령의 어떤 그 메시지 안에는 이것이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이 촛불과 관련돼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어떤 마음, 그러니까 이번 촛불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어떤 탄핵 때부터의 어떤 촛불에 대해서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광장에 모인 것은 그 어떠한 목소리도 소중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아해하는 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정치적 사안이냐라는 것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념적으로 지금 두 어떤 시위가 부딪히거나 혹은 정책적인 어떤 의미로 부딪히거나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것을 예를 든다면은 소득 주도 성장 안 된다. 아니다. 시장 주도 경제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 집회에서 요구하는 건 정치적 사안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인문권자로서 한 장관이 지금 의혹에 너무 많이 휩싸여져 있는데 이 임명을 철회해달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로 나뉘어서 싸운다거나 이념으로서 싸운다거나 한 가지 정책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인사의 건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적인 사안으로 나뉘는 것이냐. 이건 좀 사안이 좀 다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요. 이게 국론 분열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사실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거를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로 좀 받아들였냐면 과거에 이 소위 국론 분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독재 정권에서 독재 정권의 뜻과 다른 야당이나 정권에 반대하는 입장들을 비판하거나 탄압할 때, 억제할 때 썼던 프레임이 바로 국론 분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정부는 2016년도에 소위 국정농단에 대항해가지고 연인원 1,700만의 촛불이 타올랐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수립된 정부다 이런 인식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광화문과 서초에서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국론 분열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야기를 못하게 하거나 이거 자체를 부정하거나 폄하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일단 경계를 하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이나 주권자들의 자율적인 또 자발적인 의사 표현이다 이렇게 봤다라는 분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래갖고
일각의 우려와 달리 순기능을 좀 강조를 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순기능으로만 볼 것이냐라는 점이에요. 지금 거의 뭐 양쪽 다 주장에 의하면 100만 명 정도라고 양쪽 다 어느 쪽이 더 뭐 많다 이거는 진짜 불필요한 전 논쟁이라고 보고요. 네. 양쪽 다 100만 명 이상의 어떤 그런 시민들이 나온다면 대통령이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고마워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갈등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론가님이나 저나 좀 전에 대기실에서 뉴스를 봤는데 많은 중요한 뉴스들이 지금 묻히고 있다라고 한 목소리로 좀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네. 지금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거나 또는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평가하고 분석해야 될 시간에 장관의 임명 하나를 놓고 한 달 이상 지금 거의 40일, 50일간 이 국민들이 뛰쳐나와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이 대통령이 고마워해야 될 상황이냐는 거죠. 이제 인사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인사가 아무리 그 사람이 중요하더라도 지금 국민의 절반 내지는 뭐 하다못해 뭐 절반이 아니더라도 광화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뛰쳐나와서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했다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인사권자로서 대답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자신이 좀 빠진 듯한 느낌으로 정치권에서 해결해라 또는 여야가 해결해라 라는 뉘앙스로 답을 하셨단 말이죠. 네. 지금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명권자의 인사권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여당이 무엇인가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저는 기자회견이나 혹은 국민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라는 것은 사실은 비서관들이나 보좌관들에게 이런 걸 당부하는 그런 형식이에요. 저는 박 대통령 때도 사실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국민한테 할 메시지가 있으면 국민한테 직접 해야지 국민이 비서관이나 보좌관은 아니거든요. 근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오늘도 얘기 보면 이 얘기 이전의 얘기는 사실 이 돼지 열병 얘기입니다. 그리고 돼지 열병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당부해놓고 바로 이 조국 장관 사태로 돌입을 했단 말이죠. 그럼 조국 장관 얘기도 수석 보좌관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지금 국민들한테 된 메시지가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명권자로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왜 임명을 했다라는 얘기를 떳떳하게 다시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점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늘 메시지에는 사실 뭐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태풍 피해 복구 안전이라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예방 이런 문제들을 먼저 민생 관련된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고요. 이 수보회의를 통한 어떤 메시지는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뭐 가령 어떤 특별하게 이 문제 가지고 기자간담회를 해야 될 정도의 어떤 무게를 갖고 있거나 그러지 않고 이미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히셨고 실제로 법무부 장관 임명 시부터 하지 않았던 그때 뭐 전례가 없었던 어떤 뭐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셨고 그 입장은 이미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사권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광화문에서 주장했던 문제가 뭐냐면 그때 구호 자체가 저는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구호 자체가 조국 구속이에요. 자, 무슨 근거로 무슨 일이 있어서 조국 구속을 내건 아무리 정치적 구호, 정치적 선동의 문구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발휘가 돼서 임명이 된 사람을 구속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문제가 그런 과정에 있어서 드러난 문제가 좀 사실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구호로서만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를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문제로 즉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사권의 문제로만 채워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지금 이른바 조국 수호 집회에서는 2번이 열렸고 조국 반대 집회는 1번이 열렸고 주최 측의 주장을 합치면 연인은 한 800만 명이 모인 것으로 이제는 정리가 되고 있는데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있는데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좀 더 기자회견 형식이나 대국민 담화문으로 발표를 해서 이 혼란을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사실 혼란을 정리한다는 것이 이른바 조국을 함께 갈 것인지 낙마시킬 것인지 이런 두 가지 답안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이 이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죠. 그 얘기를 듣지 않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국 수호 집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검찰 개혁을 필두로 한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지켜보자라는 입장인 것이고 네. 그 집회는 지금 2번째가 아니라 사실 8번째 벌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 과거에 어떤 뭐 정당이나 어떤 단체가 개입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뭐 유튜브에 한 시민이 제안을 해서 시작돼 가지고 네. 처음에 뭐 500명, 300명으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몇백만을 일궈낸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8번째 집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광화문 집회와 뭐 자유한국당이 뭐 대규모 동원을 했었고 그래서 그거와는 약간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걸 갖고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이고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일관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혹은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그 결과를 보면 얼마든지 그 결과 이후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그것을 사퇴시키라거나 구속시켜라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두동강난 뭐 국론이 정말 걱정이라면 그런 무리한 주장부터 일단은 자제하는 게 맞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뭐 8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조국 반대 집회도 수없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대규모 집회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그런 집회들의 큰 뜻은 검찰 개혁을 시급하게 서둘러서 해달라, 절실한 마음에 포함됐다 이렇게 검찰 개혁에 방점을 두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아쉬운 부분은 자유한국당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동시에 가야 된다고 봐요. 조국 장관과 별개로. 근데 이제 평론가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건 똑같은 거다. 어떤 집회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지금은 불필요하다. 언론이 그걸 부추겨서도 안 된다고 봐요. 근데 한 가지 지금 서초동 집회에도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 손팻말에는 조국 수호라고 적혀져 있고 구호도 조국 수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법원이나 혹은 검찰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치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광화문이나 혹은 국회에 가서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 앞에서 조국 수호, 지금 똑같은 논리로 조국 장관이 수사를 받을 상황이고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조국 수호라는 어떤 편말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양측에서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릴 건 없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건 어쨌든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사람이지 국민을 분열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미국 대통령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자기 집무실 가면 책상에 꼭 전임 대통령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첫 번째 내용이 당신을 지금부터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의 그 모두 발언에 과연 다양한 의견이 있다,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말씀 이외에 조국 장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나? 그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네, 여러 가지 뭐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9일에 10월 9일 한글날에 양쪽 진영이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분간 계속 된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그 뭐 한쪽에서 이제 자제를 하기 시작하면 자제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고 검찰 수사의 어떤 과잉 수사에 대한 문제점, 여기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또 한쪽에서는 그것이 촉발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었고 또 한쪽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 와서 왜 철저하게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이제 국감장에서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 검찰에 대한 압박이 또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사실 양쪽의 기세들은 일정 시간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빨리 끝나기 위해서는 검찰이 지금의 수사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 가지고 분명하게 이제 어떤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 그다음에 네. 법원 어떤 재판으로의 그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그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렸는데 여기서 한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장관 일가를 가족 사기단 수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소가 아니고 상당히 과격한 표현이었죠. 그러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런 표현들이 사실 이제 나오게 되면 또 방송을 타고 매체를 타고 또 재생산되고 확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서 감사위원으로서 그 자리에 가서 저걸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까 이걸 제가 말씀드렸던 조국 구속이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 사기단이라고 규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혐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검찰 수사단이 꾸려져 갖고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그 감사위원이신 분이 그 부분에 대한 검찰에 대한 그 어떤 국정감사 자리에서 단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고 저런 식으로 사실 대중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다. 네. 반면에 여당에서는 이 검찰권의 과잉 행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무래도 검찰도 계속 그 여권에서 총공세에 나서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당이 지금 그 검찰권 과잉 행사라고 맞불을 놓는 그런 행태를 객관적으로 그걸 인정을 하려면 사실 조국 장관의 가족과 관련된 과잉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장관이나 조국 장관의 가족은 민정수석과 그러니까 그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 중에 권력 요직 아닙니까? 거기에 가족을 수사하는데 마치 약자처럼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 국정농단 수사 사건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람들, 변창훈 검사라든지 이재수 기무사령관이라든지 이분들이 사실은 거의 매일같이 피의사실 공표가 되고 또 수갑을 찬 채로 사실은 소환당하는 장면 때문에 정말 굴욕감을 느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뭐 그 유족들의 이야기 이런 상황 속에서 민정수석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조국 장관은. 근데 단 한마디도 여권이나 지금의 여권이나 민정수석 지금 이었던 조국 장관은 이 관행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조국 장관의 가족 수사에 대해서 과잉 수사라고 한 것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는 사실 여당도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그 얼마 전까지 있었던 뭐 지금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적폐 수사에서 피의 사실이 많이 공표가 됐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오늘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야당 의원이 이런 내용으로 비슷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왼쪽은 정유라고요. 오른쪽은 조민입니다. 정유라가 이 당시에 포토라인 쓴 다음에 어떤 조롱과 또 비판을 받았는지 압니까? 뭐 입었더라, 무슨 차 타고 왔더라, 모자를 눌렀었더라. 공항에서부터 아마 중계됐죠? 저 80대 노인입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세요. 저런 모습으로 소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안규백 당시 최고위원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정권 수뇌부의 검은 영향을 의심한다. 드러난 문제도 권력을 동원해 아무렇지 않게 덮을 수 있었다. 거대한 권력의 비호 아래 깊고 넓게 펼쳐진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멈출 시간이 없다. 이런 모습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80대 노인의 소환을 보고 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잔인한 말입니다. 이래놓고 비공개 소환이 인권을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이죠. 이상득 씨 소환 당시 장면 그리고 정유라 이 두 가지 사례를 들면서 피의 사실 공표,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반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방금 예를 들자면 두 가지 예에 대해서 정유라 씨나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소환 과정 이거는 이제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사실 그때조차도 이 검찰의 어떤 피의 사실 공표 내지는 어떤 저런 포토라인 세우는 과정을 통해 갖고 일종의 낙인 찍기 이런 행태가 관행처럼 이어졌었던 것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안규백
당시 최고위원 어떤 코멘트, 야당 최고위원으로서 코멘트 정도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민정수석일 당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에 아무 얘기도 안 했냐고 했지만 사실 민주당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2008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논두렁 시계 뭐 이런 여러 가지 피의 사실을 흘려내면서 언론에 흘려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토끼몰이 하듯이 여론을 몰아갔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고 단지 우리가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안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민정수석일 당시에 사실상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같이 해가지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법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떤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하는 개혁안들을 만들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좀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왜 정경심 교수 소환에 임박해갖고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아니면 포토라인 세우는 것을 안 하냐고 하지만 이미 올해 1월 달에 대한변협과 대검찰청이 이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자연스럽게 이임하고 취임이 됐다면 지금이야말로 이제 새로운 어떤 사법 문화, 그러니까 어떤 검찰 문화와 검찰 제도가 개선된 상태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조국 문제가 이슈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조국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좀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겠다라고 나선 사람을 사실 손가락을 보는 거죠. 가리키는 달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은 검찰 개혁을 바라왔던 그동안의 염원에 비춰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당은 검찰 수사에 있어서의 반인권적인 측면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 당장 지난 1월부터도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했기 때문에 조국 장관 관련 수사 때문에 방패막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자, 여당에서는 오늘 국정감사 현장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계속 검찰 관계자다 하면서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것, 저 요건에 비춰봤을 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저 기사들이 검찰 관계자라고 돼 있는데 저게 저희 청에서 수사팀에서 나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합법은 아니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위법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 관련 수사 내용이 언론에 연일 나오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검찰발 기사 아니냐, 이른바 피의사실 수사 내용을 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진민 의원을 포함해서 여당 의원들에게 평론가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진정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감 현장에서 조국 장관의 가족을 놓고 하는 그런 피의사실 이것을 예로 들 것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드셔라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그것 때문에 가려지는 것이거든요. 진정성이. 그러니까 본 뜻이 만약 그렇다면 조국 장관을 마치 옹호하거나 조국 장관의 가족들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소재를 갖고 계속 그 검찰 개혁을 지금 방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게 볼래도 좋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피의사실 공표는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왜 필요하냐면 권력자를 수사할 때 최고 권력자를 수사할 때 피의사실 공표 그러니까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 여론의 힘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권력자로부터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사실 공표가 무조건 나쁘다, 모든 것이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권력자한테는 사실 엄히 그 칼을 들이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해줄 부분이 있고 약자들한테는 특히나 피의사실 공표라는 건 더욱더 엄격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여당 의원들이 하는 건 진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뭐냐면 조국 장관 가족의 수사를 자꾸 예를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의 가족은 약자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약자인 것처럼 뭐 아까 거기에 어떤 좀 여론적인 그러니까 좀 선동적인 그런 글귀들 뭐 11시간 잡혀 있다, 짜장면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짜 뉴스로 되면서 점점 더 이 민심을 자극하는 쪽으로만 흐르고 있거든요. 저는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여당 의원들의 진정성을 저는 믿어요. 진정성을 믿게 만들어 주려면 사실은 조국 장관의 예는 예외로 해라. 그리고 앞으로 진짜 닥칠 문제를 해라. 근데 이것이 혼재돼 있으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지금 이 조국 장관 혹은 그 가족에 대한 어떤 혐의나 의혹에 대해서 대부분이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 권력자로서의 어떤 혐의가 아니거든요. 과거에 10년 전 가족, 그다음에 몇 년 불과 몇 해 전 어떤 뭐 펀드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즉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던 교수가 얼마나 권력자입니까? 그때 당시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의 일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마치 권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게 공개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이 잘못된 관행들이 이제 법적으로 분명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검찰이 계속 해왔단 말이죠. 이런 과정들이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언론에 흘려서 이것이 어떤 수사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여기에 걸려든 피의자나 아니면 여기에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실제로 잘못된 인식이 국민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제 진실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방어권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강력한 그 수사의 도구로서 활용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는 그런 결과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피의사실 공표 여부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언론과 합쳐지면서 이것이 국민적인 어떤 대여론전 혹은 낙인 찍기 이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짓밟아온 과거 행태 이런 거에 대한 비판과 자성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두 분 말씀을 정리를 하면 어쨌든 간에 그 검찰 개혁안 특히 이제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보완점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또 시점에 대한 의구심들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국 장관이 연일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출근길에서는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연일 국민들께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하라는 뜻은 한결같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적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무부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적 카르텔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당에서 지적한 권력의 오남용이나 전관예우 뭐 이러한 부조리한 면을 모두 아울러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법적 카르텔 그런 주장, 지적, 뭐 합당한 주장이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검찰의 문제, 뭐 저희가 사실 영화로도 얼마나 많이 희화되거나 혹은 그렇죠.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검사를 배경으로 한 그런 그 영화들도 많이 나와서 국민들이 검찰의 문제 그러면 일단 자기네들끼리 사실은 어떤 문화가 있고 또 덮어주고 또 어떤 뭐 그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이 조직 논리, 조직 보위 논리로만 있는 그런 조직이다라는 어떤 인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입에서 저는 법적 카르텔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 법조계에서 특히나 법무부 장관이 표현하는 건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검찰청이라는 것이 다 별개의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 장관이 사실 총괄해야 되는 조직인데 그 조직에 대해서 법적 카르텔이다라고 완전히 직격탄을 날리는 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큼 의지를 보인 것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점점 그런 어떤 표현이 굉장히 이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개혁의 의지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시 제가 뭐 되풀이 되지만 그런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전관예우 이런 것도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조국 장관의 가족이 지금 전관예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똑같이 부메랑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조국 장관 부인의 변호사들이 전부 다 특수부 출신의 아주 고위직까지 했던 검사들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딱 전관예우 변호사들이거든요. 얼마 검찰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검사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전관예우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이 문제가 많다 그러면 최소한 특수부 출신의 특수부 출신 검사를 변호사로 쓰는 행위 이것도 문제다라고 스스로 또 인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찰 개혁을 서둘러 완수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검찰의 열흘 사이에 3번이나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서둘러서 개혁안, 셀프 개혁안은 계속 내놓고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급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개혁과 수사는 별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검찰이 최근에 이제 10월 달만 들어서 벌써 3번째 이제 오늘 이제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하겠다까지 해서 특수부 폐지와 함께 3번째 했는데 저 방식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어쨌건 9월 30일 날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어쨌건 내부적으로 정리된 내용들을 계속 꺼내놓는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물론 법무부와 협의할 내용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향후에 검찰 내에서 그것이 실제로 실시되는 시점이라든가 어떤 정도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한 이것이 뭐 70년, 뭐 길게는 110년 된 조직에서의 어떤 개혁이기 때문에 저것이 외부의 힘만으로는 혹은 내부의 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개혁 의지가 있어야 되고 외부에서도 그 개혁 의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같이 말 그대로 줄탁동시라는 그런 뭐 성어가 있습니다만 사자성어대로 이 내부와 외부의 어떤 개혁 의지가 서로 만나야지 검찰 개혁이 될 수 있다. 저는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을 때 적어도 그 정도의 개혁 의지는 확인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검찰 개혁의 주체로서 법무부와 검찰을 계속 거론하시는 게 바로 그런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자체와 법적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윤석열 총장이 유명해진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그때 이제 사실 저희가 이 방송에 나왔어도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 자체가 아니라 조직의 존립 본령 검찰의 조직 그 존재 본령이 뭡니까? 바로 타법 정의를 세우는 것이죠. 그 타법 정의에 복무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그 여야 5당 대표들과 국회의장 모임 이런 초월의 모습이 있는데 초월회라고 있습니다. 여야 5당 대표가 오찬을 함께하는 건데 이해찬 대표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섭섭함을 드러냈는데 들어보시죠. 당신날에 주례하고 신분을 왔는데 신당만 빠진 것 같아서 마음을 허전합니다. 국민은 국회와 정치권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생을 내팽개치고 진영 싸움에 매몰돼서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고단한 국민의 삶마저 그 일상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국회는 사회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립과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의민주주의는 죽습니다. 네, 국회의장으로서 당연히 대의민주주의의 중요성, 여야 정치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강조한 모습이었는데 여당 이해찬 대표가 불참을 했군요. 네, 참 좀 아쉽죠.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일단 그 양쪽의 세대결을 보여준 그런 집회가 끝난 다음에 문희상 의장이 바로 이것은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 때문이다라고 통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초월회 그 직후에 초월회가 열렸는데 최소한 국회의장이 그런 어떤 그런 그 메시지를 던지고 첫 번째로 이렇게 모인다면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갔다면 첫 번째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초월회에서 이 누구 책임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대표가 국회의장 밑에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정도의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면 국민 통합의 어떤 역할, 진짜 국회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 뭔가 방법을 모색하고 있구나라고 여겨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여당 대표는 사실 정부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자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이 자리가 나머지 이 당, 물론 심상정 정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당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을지라도 여당 대표로서 좀 더 폭넓은 마음으로 자리에 참여해서 고언을 듣는 그런 어떤 좀 뭐랄까요, 여유도 없었을까,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죠. 네. 뭐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은 여당 대표가 지금 시국에서 이번 그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모임에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말씀까지 듣고 순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결론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또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 수 있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미국 측은 용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29년 만에 평양 원정길에 나서는 축구 대표팀이 소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북한에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빗줄기 속에서도 벤투호에 승선한 선수 23명이 파주에 모였습니다. 취재진의 관심은 온통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리는 월드컵 예선에 향했습니다. 대표팀은 우리 응원단 없이 홍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은 북한을 상대해야만 하는 상황. 주장 손흥민은 북한전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평양에서 하고 싶은 게 있느냐는 한 취재진의 질문엔 놀러 가는 게 아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가서 그냥 무조건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고요. 뭐 저희가 뭐 여행객도 아니고 정말 저는 경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뭐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선수로서 또 대표팀에 들어온 선수로서 참 그냥 경기 하나만 생각하고 다녀오고 싶습니다. 부상을 털고 11개월 만에 돌아온 벤투호의 황태자 남태희는 평양 김일성 경기장의 인조잔디 변수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뭐 어릴 때 인조잔디에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어떻게 이제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생각해서.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인 이재익은 이번에 처음 성인 대표팀에 발탁된 만큼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꿈꾸던 자리였다면서도 평양 원정에선 살아서 돌아오고 싶다는 속내를 털어놔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제가 원하던 자리였고 그리고 꿈꾸던 자리다 보니까 오래 살아남고 경기도 뛰면 좋겠지만 일단 적응도 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벤투 감독도 일단 북한전에 앞서 열리는 스리랑카전에만 집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 벤투호는 오는 10일 약체 스리랑카와 2차전을 치른 뒤 오는 15일 까다로운 평양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늘 노벨 의학 생리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수상의 영예는 미국과 영국의 세포 연구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케일린과 존스 호킨스 대학의 그레그 스맨장,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피터 래클리프 등 3명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산소 농도에 따른 세포의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공로를 인정해 이들 3명을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Nobel Assembly at Karolinska Institute has today decided to award the 2019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jointly to William Kaelin, Sir Peter Ratcliffe, and Greg Semenza for their discoveries of how cells sense and adapt to oxygen availability. 이들은 세포가 산소 농도에 적응하는 과정을 밝혀내 빈혈과 암 등 혈중 산소 농도와 관련된 질환의 치료법 수립에 기여했다고 노벨위원회는 평가했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발표를 시작으로 내일은 물리학상, 9일은 화학상, 10일은 문학상, 11일은 평화상이, 그리고 14일은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와 관련해 외신에서는 10대 기후운동가인 스웨덴의 툰베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003년생인 툰베리는 지난해 8월 학교에 가는 대신 스웨덴 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툰베리의 호소는 전 세계 100여 개 도시에서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툰베리는 지난달 유엔 총회 일정 중 하나인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격정적인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세계 지도자들이 꿈을 빼앗아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취임 후 노벨 평화상의 애착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들에게 공평하게 수여한다면 자신은 많은 일과 관련해 노벨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상자 선정이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스웨덴 할리먼의 이른바 미투 논란으로 시상이 취소된 노벨 문학상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수상자가 오는 10일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알고 보면 이런 게 다 필요. 이건 제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여보? 또 어디 갔어? 어딜 가나 누울 자리 찾게 될 때. 아로나민 골드. 경험해보세요.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 아로나민 골드. 여긴 도모 씨가 살고 있는 퀘벡. 애인만 데려온 줄 알았는데 저기 2588 대리운전 기사님도 데려왔네요. 2588 반가워요. 좌우로 정렬 2588. 사장님, 지금 편안하게 주무실 때가 맞습니다. KT가 알아서 지켜주니까. 침입 감지 시 실시간 영상 분석으로 알아서 출동하는 지능형 출동 보안 서비스 KT 기가 아이즈. 우리 가게 안심 이상무. 침입 발생? 아, 조치 완료? KT 기가 아이즈. 가을비가 그치고 하루하루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내일과 한글날인 모레 하늘은 맑지만 기온이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3도, 모레 8도까지 떨어지면서 연일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특히 모레 대관령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원 산간에는 올가을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산간에는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서울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오전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 낮부터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22도, 광주 22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매우 강한 중량급의 태풍으로 발달한 채 괌 북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까지 올라온 뒤 일본 규슈를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태풍 반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해안과 동해안도 태풍의 영향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